아, 사회와 경제 제3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강의 계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제3주차에는 사회와 경제의 기초이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공경제, 다시 말하면 사회경제학의 기초이론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장경제와 자원배분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공공경제학의 기초가 되는 경제학 전반에 관한 기초 사항들입니다. 우리 책으로 보면은 제2장에 해당이 됩니다. 제2장에 나온 내용들인데 좀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히 보충을 많이 해서 지금 우리가 이 과목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 공공경제학의 기초이론. 먼저 우리가 볼 것이 재정의 기능입니다. 공공경제, 사회와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바로 재정이라고 하는 거죠. Public Finance, 다시 말하면 정부 재정, 공공 재정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크게 우리가 대체로 네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책에서는 또 다른 부분에서 제1장 부분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면은 제1장에서 보면은 앞부분에 이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12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요.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말할 때 재정의 기능은 대체로 세 가지를 얘기를 하죠. 첫째가 바로 배분, 두 번째가 재분배, 세 번째가 경제 안정 또는 성장,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가 한 가지 더 보충을 해서 경제적 자유까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재정학 무슨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이거를 굉장히 중요시하죠. 쉽게 말하면 객관식에서 아닌 것은 이렇게 해갖고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오고 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자, 먼저 이제 배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라 살림, 공공재정이라고 하는 것도 배분 기능을 담당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장 경제에서 말하는 민간 경제만 배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 부문, 다시 말하면 나라 살림, 공공재정도 중요한 경제 주체가 돼요. 그래서 배분의 주체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정리하자면은 시장에서 공급자 및 수요자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일반 상품의 공급자 수요자는 별로 없어요. 나라 살림은 주로 이제 돈, 재정을 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화폐 금융 측면의 어떤 공급자 수요자 기능을 하기 때문에 어떤 실물, 상품 이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일반 시장에서 나라 살림 또한 중요한 금융의 공급자 및 수요자로서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죠. 그래서 이런 기능을 이제 잘 부각시켜 가지고 쉽게 말하면 시장을 이제 조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조작을 쉽게 말하면 이제 재정 지출을 그러니까 공급자로서, 재정 공급자로서 기능에 충실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경제 뭐랄까요, 경기 부양이 되겠죠. 그리고 또 수요자로서 기능에 충실하게 되면 경제 안정의 주체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배분의 중요한 주체가 된다,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나라 살림에 이제 자원이 가능하면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일반 시장의 개입, 시장의 어떤 주체로서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 효율성을 위해서도 노력을 해요. 이것을 우리 묶어서 배분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재분배입니다. 이거는 시장에서 이루어진 그 분배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해서 다시 한 번 더 배분을 한다. 그래서 재분배 또는 재배분 이렇게 말합니다. 위에도 마찬가지로 배분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거꾸로 뒤집어서 분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재분배도 재배분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영어에 이제 리디스트리뷰션의 번역이 되겠죠. 이건 말 그대로 소득 재분배입니다. 일단 이제 시장에다가 배분을 맡겨놨다가 그게 이제 불완전하게 배분이 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을 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조세랄지, 그다음에 이제 정부 재정 지출을 이런 중요한 수단을 통해서 재분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중요한 기준이 바로 공평성, 뭐 형평성 이런 기준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 책에서도 보면은 칼도 힉스 기준이 나와 있어요. 그거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사회 후생함수, 후생함수가 이제 두 가지 입장이 있는데 우리가 첫 주에 얘기를 했죠. 공리주의와 정의론. 참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공리주의 입장이 있고 정의론의 입장이 있다. 요 두 가지 후생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재분배를 통해서 시장경제, 시장경제의 어떤 질서가 깨졌을 때, 이제 시장경제가 잘 작동하도록, 시장경제를 구현을 하고, 또 복원을 시키고, 처음에 이제 시장경제를 이렇게, 완성을 시키고, 또 시장 질서가 깨졌을 경우에, 그 시장의 질서를 복원을 시키고 하는 것이, 재분배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최적 배분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거나 정부가 이제 민간 시장에 개입하는 목적이 최적 배분을 이루기 위해서 개입을 하기도 하고, 또 시장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개입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건 정도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그 사상, 체제, 이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시장 경제 구현 및 복원 요 정도에만 이제 머무르는 것이 우리가 말할 때 뭐 자유주의 경제라고 말한다면, 최적 배분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이제 복지국가,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유럽식의 사회민주주의, 여기까지가 이제 좀 더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 요게 이제 최적 배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경제 체제로 본다면은 미국을 위시해서 일본과 한국 같은 경우에는 시장 경제의 구현 복원 이 기능에 충실하다고 한다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기본이고, 그걸 넘어서서 최적 배분까지 염두에 두는 그런 것이 바로 재분배 역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경제 안정 및 성장입니다. 경기가 너무 이제 과열됐을 때 경제를 안정을 시키고, 또 경기가 너무 침체했을 때 재정이 개입을 해서 이제 성장을 도모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기능이죠. 다시 말하면 이제 경기 조작, 시장 조작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걸 완전 고용을 이루고 동시에 물가 안정을 이루고, 이제 고용을 이제 촉진시키다 보면 아무래도 물가가 오르잖아요. 그러면 또 물가를 안정을 시키고, 또 물가 안정이 너무 치중하다 보면 또 이제 실업이 또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완전 고용 쪽에 비중을 둔다면 경제 성장이 되겠고, 물가 안정에 이제 비중을 둔다면 경제 안정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경기 조절 기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그 강의에 보면, 나중에 저 뒷부분에 가면은 경제 안정 및 제 13주 차이 하잖아요. 경제 안정 및 성장과 재정 정책, 이 부분에서 다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이제 경제적 자유라고 하는 거. 자, 다시 말하면 자유시장 경제를 구현하고 복원하는 거. 요 네 가지가 공공경제로 재정의 기능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이제 볼 것이 분량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이 과목을 공부하기 위해서 시장 경제학의 기초 이론들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경제학 개론이나 경제학 원론이나 이런 수업을 선행 과목들을, 선수 과목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이 부분들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도 있지만 또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중고등학교 때 이 내용들 조금씩은 다 배웠습니다. 사실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에요. 생소한 것은 아니고 그때 공부했던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약간 심화시키는 그런 식으로 해서 주요한 내용들을 추려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과목이 기본적으로 이제 경제 현상이거든요. 경제 현상 중에 약간 사회적 성격이 가미된 그런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과목이 사회와 경제라고 하는 것이 경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 현상 가운데 사회적 측면, 사회적 성격이 좀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경제 현상과 그 다음에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희소성의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인의 과정입니다. 자, 첫째, 희소성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위에 이제 재화를 크게 나눠본다면 경제적인 재화, 그러니까 이제 효용, 가치가 있는
효용 가치가 플러스인 그런 재화가 있습니다. 이런 재화를 우리는 경제재라고 그러죠. 반면에 마이너스가 있는 게 있습니다. 환경오염, 그 다음에 뭐 부모로부터 부채의 상속, 그런 것들은 마이너스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질병, 그 다음에 경제성장에 있어서 뭐 마이너스 성장, 이런 것들은 마이너스라고, 이런 것을 우리는 비경제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경제재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불경제재가 또 중간에 있을 수 있겠죠. 경제재와 비경제재 중간에 있는 것을 이제 불경제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엄밀하게 구분해 본다면 우리 주위에 널려 있는, 우리 주위를 풀어보면 경제재와 비경제재와 불경제재가 있다. 이것은 우리 지구상에도 그렇고 우주로 나가도 우주에 굉장히 좋은 지하자원, 엄청나게 효용가치가 높은 그런 자원들이 있다면 그거는 경제재해가 될 것이고, 우주에 나갔는데 굉장히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이제 필요로 하는 그런 게 있다고 그러면 그거는 비경제재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엄밀하게 구분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나눌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우리 주위에는 이렇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그런 재화는 항상 희소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한정하게 무궁무진하게 널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희소성의 정도는 물론 다릅니다. 우리만 다이아몬드나 황금이나 백금이나 이런 귀금속 같은 거는 특히 희소성이 높겠죠. 반면에 이제 공기라든지 물 이런 것은 희소성이 좀 낮긴 하겠죠. 물론 공기와 물이라고 해서 무궁무진하게 널려 있는 건 아니고, 다 그걸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세금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깨끗한 물과 깨끗한 공기를 얻기 위해서는 공기 정화 장치, 그 다음에 정수장 이런 또 시설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제 무한히 공짜로 널려져 있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사실은 우리 주위에 있는 공기랑 물 같은 경우도 무궁무진한 게 아니고 희소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희소성의 과정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Assumption of scarcity다 이렇게. 이와 같이 우리 주위에 이렇게 재화는 항상 제한이 되어 있다는 첫째 조건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조건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인간 경제 주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생존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논리에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익을 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우리는 경제인의 과정이라고 한 거죠. 두 가지 과정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러나 출발 지점은 역시 희소성의 과정이 먼저가 되겠죠. 희소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희소하지 않다면 경제인이 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희소성의 과정과 경제인의 과정을 경제학을 가능하게 하는 두 가지 전제 조건,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만 충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외적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기본적인 공공재가 주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 경제 활동, 경제 현상이 불가능하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국방, 치안, 소방, 외교, 이 네 가지 기본적인 공공재, 그 외에도 우리가 말하는 SOC라고 하는 사회간접자본, 또 인프라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쉽게 말하면 철강, 전력, 수자원, 그 다음에 무슨 도로, 철도, 항만, 이런 외적 조건들이 구비되지 않으면 경제 현상이 불가능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국방이 무너진다, 치안이 무너진다 그러면 사회자산재가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시장 경제가 존립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조건들이 충족이 될 때 가능하다. 그래서 이것은 뭐라고 할까, 그런 시장 경제가 일단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단 성립이 돼도 또 그것이 계속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조건들이 충족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사유재산제, 지금 말한 것처럼 프라이빗 오너십, 모든 사람들이 사유재산제가 일단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민법, 그 다음에 형사법 이런 것들이 사유재산제를 이제 보장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거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국방, 치안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외교, 소방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사유재산제를 이제 지키기 위한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교환의 규칙이죠. 교환의 규칙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민법상으로 말할 때, 뭐라고 할까요?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대가를 지불하면 상품을 줘야 되는 겁니다. 대가만 받고 상품을 안 준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교환의 규칙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경제 활동이 가능하지 않은 거죠.
신의 성실. 그러니까 물건을 받으면 돈을 줘야 되는 거고, 돈을 받으면 물건을 줘야 되는 거고, 그게 말은 상응하는 어떤 조치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등가 교환이다. 같은 가치가 서로 교환이 될 때 경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equivalence다. equi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같다는 뜻이고, valence는 영어로 value, 가치잖아요. equivalence, 같은 가치, 등가 가치, 등가 교환이 이루어질 때 경제 현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볼 것이 시장 경제학의 기초 이론들을 쭉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온 것이 일단 경제학의 주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경제학의 그 작동 원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서 미시경제, 그 다음에 거시경제, 이렇게 해서 부분별로 나누어서 이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경제학의 기초이론 중에 첫 번째가 경제학에서 쓰는 주요한 용어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아마 가장 중요한 개념이 아마 공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공급이라는 것은 상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처음에 가장 원초적인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해서 공급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겨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요자가 시장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이제 거래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균형점에서, 그래서 우리는 가격 또는 물가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 그 균형점에서 거래량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균형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탄력성, 수요와 공급이 얼마나 예민한가,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이라고, 예민도, 그 다음에 효용의 개념. 수요와 또 효용은 약간 다릅니다. 수요는 좀 객관적인 측면이라고 그러면 효용은 좀 주관적인 거죠. 우리가 상품을 소비할 때 느끼게 되는 즐거움을 효용이라고 그러는데, 이 효용도 이제 우리가 그냥 총효용, 한계효용, 뭐 순효용, 뭐 이런 효용이 있는 거죠. 효용, 특히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이 한계효용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체감과 체증입니다. 체감, 줄어드는,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 줄어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체증, 생산비 체증의 법칙, 생산비가 더 늘어난다고 하는 체증. 그 다음에 우리가 경제 주체에 어떤 돈이 들어가는 것을 소득이라고 그러고, 인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미시경제에서 인컴이라고 그러고, 거시경제에서는 국민소득, 그래서 이제 또 일드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인컴이라고 하면 대체로 미시경제학에서 개인이나 가게나 기업에서 측면을 이제 소득이라 인컴이라고 그러고, 국민경제 차원에서 국민의 총소득, 이런 것은 이제 일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득은 소비가 되거나 저축이 됩니다. 소비, 컨섬션. 소비도 넓게 보면은 사실은 효용을 생산하는 또 사실 경제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소비도 어떻게 보면 생산이죠. 효용을 생산하는 활동이 소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저축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저축이 또 투자가 될 수 있는 거고, 투자를 하는 이유는 이윤을 노리는 거고, 이 이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화폐 저축에 대한 이윤도 있지만, 그 다음 프로핏, 그렇게 해가지고 또 우리가 기업이 어떤 생산할 때 노리는 것이 바로 이윤, 프로핏, 인터레스트는 이자, 이윤, 그 다음 조세, 텍스, 무역, 트레이드, 국민소득, 그 다음에 실업, unemployment, 그 다음에 재정, public finance,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그 다음에 경기순환, 호경기, 불경기 도는 경기순환, 그 다음에 무역의 두 측면, 수출과 수입, 그 다음에 화폐 유입과 들어오는 것을 국제 수지라고, 그 다음에 교환 비율을 환율이라고, 그 다음 우리가 말하는 세계 경제기구 IMF, 우리가 말하는 국제 통화 기금이라고 하는 IMF, 그 다음에 WTO 세계 무역기구 월드 트레이드 오가니제이션, FTA 자유무역 협정,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경제학이 성립하기 위한 전제 조건, 아까 말한 것처럼 스케어시티와 이코노미가 있다. 그 다음에 경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인접된 정치, 그 다음에 사회법 이런 조건들이 가능해야 된다. 그 다음에 경제체제, 이데올로기죠.
자본주의, 우리가 말하는 미국과 일본과 한국 같은 전형적인 순수 자본주의, 그 다음에 유럽식의 서유럽, 특히 북유럽 형태의 혼합경제, 그 다음에 중국이나 북한 같은, 러시아 같은 사회주의 경제, 이런 식으로 세서 나눠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경제활동을 하는 주체를 크게 나누면 개인, 가계, 기업, 국민경제, 국가, 이런 식으로 5개로 경제 주체를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경제학에서 쓰는 주요 개념들을 정리해 본 겁니다.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초중고등학교 때 다 들어봤던 그런 개념들인데, 다시 한 번 더 한번 정리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장경제 기초이론 두 번째는 시장경제의 작동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시경제 작동원리죠. 이건 우리가 말하는 수요 공급의 법칙입니다. 이거는 수요 공급의 법칙은 지금 여기 그래프로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시장의 기능,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공재, 재화 중에 사유재와 공공재가 있잖아요. 사유재라고 해서 배타적인 소유가 가능한 재화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귀금속, 우리가 뭐 핸드폰, 이런 건 이제 사유재가 되겠지만, 우리가 말하는 도로, 철도, 항만, 전파, 국방, 치안, 뭐 요런 재화들은 배타적인 전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재화를 공공재라고 그러고, 이 공공재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제대로 작동이 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시장이라고 그러면 그 시장 메커니즘이 깨지는 것을 시장 실패라고 그러고, 또 정부 활동을 실패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정부 실패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그런 게 되겠는데, 먼저 수요 공급의 법칙은 지금 그림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좌표로 우리가 말할 때 4분면으로 치면 우리가 1, 4분면에 이제 이렇게 됩니다. 우리 수학으로 치면은 수학에서는 이제 4, 4분면이 있잖아요.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경제학에서는 마이너스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요 1, 4분면 개념만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수학으로 말하면 이제 Y축에 해당하는 것이 가격이고, 그 다음에 수학에서 말하는 X축에 해당하는 것이 거래량, 거래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수요 곡선은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한다는 거, 그 다음에 가격과 공급은 정비례한다는 거, 이렇게 해서 수요 곡선은 이렇게 반비례 곡선, 공급 곡선은 정비례 곡선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나는 점이 바로 균형점이 되는 거죠. 균형점.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바로 가격은 프라이스, 그 다음에 거래량은 퀀티티. 그래서 이제 첫자로 줄여서 이제 가격은 P, 거래량은 Q, 그 다음에 이제 수요는 디맨드 D, 그 다음에 공급은 supply S 이렇게 된 거고, 그 균형점은 equilibrium E 이렇게 된 거죠. 여기서 거래가 성립이 돼서 요 P1이라고 하는 P0라고 하는 요만큼 이제 거래가 그런 가격에 Q0라고 하는 만큼 이제 거래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상품마다 사실은 수요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기울기가. 어떤 것은 굉장히 예민하게, 가격에 대해서 수요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상품도 있을 수 있고, 또 공급 또한 가격에 대해서 이제 또 예민하게, 둔감하게 그런 반응하는 그런 상품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런 그런 예민도를 우리는 이제 탄력성이다 이렇게 말해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말한 것처럼 완전 탄력과 완전 비탄력과 완전 탄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수학에서는 X축이 독립 변수고 이제 Y축이 종속 변수입니다. 그러나 이제 경제학에서는 수학과 다르게, 수학에서는 함수 관계니까 X와 Y 관계가 분명하게 이렇게 X 값이 주어지면 Y 값이 분명하게 주어지는 그런 관계가 있지만, 경제학은 그런 함수 관계가 아닙니다. 가격과 수요 공급 양과의 상관관계입니다. 상관관계. 이게 가격과 거래량 사이에는 서로 관계가 있다. 어떤 게 독립 변수고 종속 변수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관계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경제학입니다. 수학은 아닙니다. 수학은 X가 독립 변수고 X가 주어지면 Y가 주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상관관계를 얘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경제학에서 독립 변수는 가격이 되는 겁니다. P가 독립 변수가 돼요. Q가 종속 변수가 되는 겁니다. 수학에서와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민감도로 한 것이 수학에서는 기울기라고 한 것이 델타 x분의 델타 y가 되지만 경제학에서 이 탄력성이 나온 것은 델타 p분의 델타 q가 되기 때문에 수학에서 기울기는 고추 설수록 일을 설수록 기울기가 크게 되는 거죠. 반대로 덜어 누를수록 기울기가 작아지는 거죠. 그러나 경제학에서는 반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 말한 것처럼 델타 P분의 델타 Q가 되다 보니까 덜어 누를수록 탄력성이 큰 겁니다. 그리고 일을 설수록 탄력성이 적은 거예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이 밑에 탄력성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건 또 나중에 시간이 되면 다시 한 번 더 보충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본 것이 작동 원리를 봤죠. 그러면 지금 보는 것은 시장경제학의 기초이론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주체별로 보는 거예요. 경제활동하는 주체 아까 정리했죠. 먼저 개인이 있습니다. 개인도 가장 중요한 경제 주체가 되는 거고, 특히 오늘날 이제 1인 가구가 많아지니까 개인이 굉장히 중요한 경제 주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가계가 되는 거죠. 가계에 관한 경제학을 우리는 가정경제학이다. 이렇게 가정, 홈 이코노믹스다. 이렇게 홈 이코노믹스다. 이렇게 말한 거죠. 요거를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다루는 학문을 가정학이라고 하죠. 가정학. 우리가 이제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기술 가정이 있었을 거예요. 기술 가정. 그 다음에 대학에 가면 무슨 가정학과라고 있거든요. 그 가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문으로 집가자에 정사정자를 쓴 겁니다. 집을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가정. 다시 말하면 household economics라는 거죠. 가정경제학입니다. 가계에서 소득과 그다음에 뭐 소비와 그다음에 저축 뭐 이런 걸 다루는 게 우리 말하는 가정경제학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기업이 가장 중요한 경제 주체죠.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주체는 역시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기업 경제학입니다. 그 각 기업이 어느 정도 생산을 하고 어느 정도로 마케팅 구매를 해서, 그다음에 그러니까 원재료를 어느 조건에 구매를 해서 완성품을 어떤 조건으로 판매를 하고 마케팅을 하는지, 그다음에 생산 관리, 그다음에 무슨 인사관리, 재무관리 이거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 경제학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주체가 바로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런 기업 경제학을 보다 본격적으로 다루는 학문을 우리는 경영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영학은 기업 경제학에 대한 보다 더 관리적인, 보다 더 심층적인 그런 학문이 바로 경영학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공공경제학이죠.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그 사회와 경제 측면에 관한 두 가지 학문이 있다고 그랬죠. 재정학과 그 공공경제학이 있었습니다. 재정학은 뭐냐면 조세에 관한 겁니다. 국민경제 차원에서 거시경제학적으로 어떻게 하면 조세를 공평과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최적과세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따르는 것이 재정학입니다. 그런 공공경제학은 그런 수입 측면이 아니라 지출 측면에서 나라 살림을 어떻게 하면 보다 적은 돈을 지출을 해서 어떻게 하면 국가가 원하는 목표 달성을 극대화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이 바로 공공경제학이다 보니까 공공경제학은 거시경제학이 아닙니다. 미시경제학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미시경제와 거시경제의 선을 긋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은 경제학에는 미시가 기본이 되는 거고, 거시도 국민경제를 미시경제학 즉 국민경제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지, 결국은 관점, 접근 방법은 미시경제학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공공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미시경제학이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것을 보다 본격적으로 이제 다루고자 재정학과 행정학이 생겨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봐야 될 것이 기업 경제학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가 봐야 돼요. 기업 경제학이랑 우리 기업을 우리 한번 초점을 두고 볼 때,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제 많이 쓰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그 생산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생산함수. 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Q는 FLK 이렇게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Q라고 하는 건 생산량입니다. 퀀티티라고 하는 것은 F, 함수다, 펑션이다. L이라고 하는 것은 레이버, 노동입니다. K라고 하는 것은 캐피탈,
자본입니다. 자본이 캐피탈이니까 C죠. C인데 소비도 C고 이런 게 C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서 C라고 하지 않고 그냥 K로 쓰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생산량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량과 자본 투하량의 함수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노동량과 자본 투하량을 잘 조합을 시켜서 생산량을 결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투하되는 사실 노동량은 경직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삼성전자에서 반도체를 생산한다. 그럼 반도체 생산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거기 일하는 근로자들 하고 그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투자 비용입니다. 사실 투자 비용은 어떻게 더 이렇게 줄일 수가 없어요. 더 어떻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더 이상 뭐랄까 물건비는 경직되어 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뭐랄까 더 이상 전략을 할 수가 없어요. 전략을 한다고 하면 결국은 결국은 노동이 변수가 되는 겁니다. 생산할 때 얼마나 효율적으로 생산하느냐는 결국은 노동량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중요한 게 노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대체율이라는 거예요. 대체율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이제 기술 혁신입니다. 자동화 이런 걸 많이 도입을 하면 노동력을 굉장히 절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노동과 기술은 서로 대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노동을 가지고 이제 기술로 대체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는 엄밀하게 말하면 자본에 대한 노동의 기술적 대체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냥 줄여서 그냥 우리는 기술 대체율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기술 대체율. 이건 풀어서 말해보면 특정 국면에서 동일 생산량을 위해서 자본을 감소에 대한 노동 증가의 기술적 대체 비율, 자본을 감소시키면 최대한 물건비를 전략하면서 노동의 증가, 결국은 얼마만큼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냐 이런 것이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말한 것처럼 K는 고정 비용이고 그 다음에 변동 비용 L이니까 기술 혁신을 통해서 자동화를 통해서 얼마만큼 기술로서 L을 대체하느냐 그 비율이 바로 기술 대체율입니다.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먼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 것이 등비용곡 지금 말한 것 좀 보세요. 이 자본의 양과 노동량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요 선에서 이제 결정이 돼요. 자본의 양과 노동의 양을 이제 요 선에서 결정한다는 얘기죠. 근데 노동의 양을 이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결국은 기술 혁신. 그러니까 그게 바로 기술 대체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기술 대체율이 바로 이런 식으로 한계 기술 대체율이 체감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기업 경제는 그 정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시경제학이 오늘 거시경제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국민 경제를 이제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말하는 국민 경제, 나라 살림, 국민 소득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는 거고, 그런 국민 소득을 증가시키는 건 이제 우리가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성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거를 그게 이제 관련된 것이 금융과 통화고, 그다음에 경기 순환, 그다음에 인플레, 아까 말한 것처럼 조세가 또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조세 이론에 대한 재정학, 그다음에 우리 사회 전체적인 후생경제, 요까지 이제 거시경제입니다. 자, 거시경제학도 이렇게 그래프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수요 곡선, 공급 곡선 같은 거죠. 결국은 이 P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Y가 지금 뭐냐면 국민소득 이쪽이 물가 수준이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 이제 여기서는 아까는 이제 이 수요 곡선이 되었지만 이거는 총 수요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쪽은 총 공급이라고 하는 거죠. 아까 나왔던 그것은 어떤 개인이나 그 가게나 기업 수준의 시장에서의 그 수요 공급 곡선이었다면 이거는 국민 전체니까 총 수요 곡선과 총 공급 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이제 국민소득이 결정이 된다. 이게 이제 우리 말하는 국민소득 결정 이론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미시경제학에서 말하는 수요 공급 곡선은 거시경제학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죠.
요런 식으로 이건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화폐금융에서도 그 다음에 그 국제경제에서도 그다음에 외환에 대한 수요 공급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나중에 거시경제에서 ISLM 곡선에서도 다 이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요 곡선입니다. 자, 그래서 거시경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국제경제에 대한 거고, 국제경제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상품의 수출과 수입에 관한 무역이론, 그 다음에 자유무역의 추세, 어떻게 자유무역, 보호무역에서 자유무역을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러니까 국제기구가 IMF라고 한 것이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생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가츠, 관세무역 일반협정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게 여러 번 라운드, 우루과이 라운드를 거쳐서 결국은 WTO라고 하는 세계무역기구로 귀착이 되면서 이게 세계적인 자유무역이 확대되고, 그다음에 FTA가 많아지고, 그다음에 자유무역 지대, 프리 트레이드 에리어라고 하는 또 그런 지역이 많아지는 그런 추세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 국제경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상품 교육이 있으면 또 이제 자본의 거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는 국제 수지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국내 화폐와 이제 달러와의 그 비율을 우리는 환율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세계 화폐의 그 표준 화폐는 바로 US 달러입니다. 미국 달러가 이제 그래서 세계 US 달러라고 하는 그 기축통화, 기본 통화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가 바로 IMF라고 하는 국제통화기금이라고 하는 기구는 바로 이런 중요한 미국 달러를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서 상품 교육에 있어서, 그 다음에 자유무역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US 달러를 빌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곳이 바로 IMF가 된 거죠. 그 다음에 환율, 거기에서 이제 한국 경제 위상 이렇게 보는 것이 국제 경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볼 시장경제 기초이론 그 마지막 부분은 이제 마지막 부분은 그 경제사와 경제사상사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경제사라고 하는 역사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경제 중심의 역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류 역사를 길게 볼 때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이렇게 변화해야 할 때 어떤 식으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말하는 그 간의 수공업에서 그다음에 공장제의 대량 생산으로 바뀌는 산업혁명,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소재가 있어서 뭐 예를 들면 뭐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뭐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요즘 와서 뭐 신소재 시대 이런 식으로 이런 소재, 에너지, 화석연료, 옛날에 석탄, 석유, 천연가스, 원자력 이런 식으로 변해가는 그런 역사. 그 다음에 이제 토대, 사람들이 뭘 먹고 살고 어떤 교통수단이 중심이 되고 있고 무엇을 입고 살고 그 다음에 여가생활을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기술하는 것을 우리는 경제사다, 경제 중심적 역사다 이렇게 말한 거죠. 이거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옛날에 공부하던 정치사를 벗어난 겁니다. 우리가 한국사, 세계사를 공부하면 뭐 로마 시대, 그리스 무슨 알렉산더 왕, 그다음에 중국의 명나라, 청나라 막 이렇게 미국의 동립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치사입니다. 정치 중심으로 모든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해갖고는 정말 피상적인 것밖에 알지 못해요. 정말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물질을 생산해서 얼마나 풍요롭게 살았고, 얼마나 소득이 불평등했고, 얼마나 행복했고,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지. 그 당시 왕이 누구였고, 전쟁을 어떻게 했고,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정치사를 중심으로 모든 걸 봐왔는데, 이제는 경제를 중심으로 좀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경제사입니다. 경제사. 사실 경제사가 또 전혀 없는 게 아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말할 때 고대는 노예제 사회였다, 중세는 봉건제 사회였다, 근대는 자본제 사회였다, 이런 식으로 말한 게 바로 경제사죠. 아까 말한 것처럼 옛날에는 뭐 예를 들면 뭐 연료 같은 무슨 땔감 같은 걸로 쓰다가, 그 다음에는 석탄을 쓰다가, 석유를 쓰다가, 천연가스를 쓰다가 지금 뭐 원자력을 쓴다, 뭐 이런 거, 이런 구분법, 에너지에서. 그 다음에 원료에서도 옛날에는 자연적인 원료를 그대로 쓰다가 이제는 석유화학, 뭐 그 다음에 철, 이걸 중심으로 쓴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소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보는 것들이 경제사거든요. 그래서 경제사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재미도 있고 사실 또 의미도 있고 어떻게 사람들이 살았는지 생생한 얼마나 행복했고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거지. 그 당시 왕이 누구였고 전쟁을 누구 하고 뭐 영토를 얼마 넓히고 뭐 이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경제사가 얘기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경제사상사입니다. 경제사상에 대한 그걸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제 표로 지금 넷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경제라고 하는 경제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등장한 것은 산업혁명 이후에 등장한 겁니다. 그전에는 사람들이 너무 가난하고 쉽게 말하면 경제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뭐 연구하고 뭐 할 그런 전혀 여유가 없었죠. 산업혁명이 지나면서 비로소 사람들이 여유가 생기니까 이제 경제학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경제가 역사는 이제 겨우 뭐 한 300년, 400년밖에 안 되는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런 짧은 역사를 우리는 크게 이제 4개의 시대로 흐름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보는 사람에 따라서 서로 다른 관점에서 볼 수도 있지만 대략 요 4가지로 나눠보는 것이 가장 뭐랄까요, 이해하기 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크게 이제 그래서 우리 고정 경제학, 그다음에 신고정 경제학, 케인즈 경제학, 공급 경제 이렇게 나눕니다. 고정 경제학은 이제 산업혁명 직후에 우리가 영국에서 애덤 스미스와 토마스 멜더스가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 풍요의 경제학이라는 것은 아담 스미스가 영국에서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먹고 살만하고 삶의 여유가 생기니까 이제 우리가 경제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대학도 생기고 대학에서 경제학과가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수업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애덤 스미스가 얘기한 게 가치 아닙니까? 금과 은 중에 왜 금이 비싸고 왜 금이 가치가 은보다 비싸냐? 그다음에 왜 손목시계가 벽시계보다 왜 작은데 왜 비싸냐? 그래서 나온 것이 가치 개념을 처음으로 이제 만들어냈던 거고요. 그 가치 개념에 이제 기초로 해서 노동가치설. 그러면 뭐가 아까 말한 것처럼 손목시계가 왜 벽시계보다 비싸냐? 그걸 손목시계는 벽시계보다 만드는데 노동량과 노동 강도가 많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크기로 치면 벽시계가 크지만 손목시계가 더 비싼 것은 그래서 노동가치설이라고 하는 게 나왔던 거고, 반면에 토마스 멜더스라고 하는 사람은 산업혁명 이후에 너무 인구가 증가하니까 너무 뭐랄까요, 사람들이 도시로 이동하고 보건위생 수준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평균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인구가 폭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식량은 산술급수로 늘어나는데 인구는 기하급수로 늘어나니까 이대로 가면 인류는 파국에 이른다. 그러니까 우리는 경제학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풍요의 경제학을 시작한 사람은 애덤 스미스였다. 위기 경제학을 시작한 사람은 바로 토마스 멜더스였던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동기로 경제학을 시작했지만 그런 경제학의 그런 사상들을 하나로 모은 사례가 바로 데이비드 리카르도라고 하는 경제학자입니다. 이 데이비드 리카르도가 사실은 집대성한 것이 우리는 말하는 이제 고정 경제학이거든요. 이 고정 경제학은 그래서 결국 지금 말한 것처럼 고정 경제학 시대 때 처음으로 가치라고 하는 게 생겨났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금이 은보다 왜 비싸냐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비싸지, 그냥 귀하게 비싸지, 그걸 뭐 따지냐, 그냥 이런 식이었지만 산업혁명이 지나면서 금이 금보다 비싼 이유를 이것은 뭐라고 채굴 하는데 금이 훨씬 더 힘이 들다. 일단 채굴, 투하된 노동량이 훨씬 금이 많이 들어간다. 두 번째로 더 희소하다. 은보다 금이 훨씬 더 희소하다. 그러니까 금이 비싸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가치 개념이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이 당시 이제 시장 경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당시 시장은 완전한 오늘 말하는 그런 수요 공급 개념이 아니라 그냥 그 당시는 우리가 손목시계를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으면 그냥 팔린다. 손목시계는 벽시계보다 더 비싸게 팔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막연히 이렇게 얘기했을 뿐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냥 공급 개념 하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 경제학을 우리는 한날 가위 시대다 이렇게 말한 거죠. 지금 말한 것처럼 이제 수요 공급 곡선에서 공급 곡선만 있는 거예요. 아직 수요 개념이라는 게 아직 그 당시에는 형성이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수요 곡선이
있을 때 비로소 요 가위는 양날 가위가 된 거죠. 이게 가위처럼 생겼다 이거죠. 가위처럼 생기니 양날 가위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때는 우리는 한날 가위의 경작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고전 경작의 한날 가위 경작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고전 경제학 시대에 들어와서 드디어 수요 개념이 생겨납니다. 상품을 내놔서 시장에 내놓는다고 다 팔리는 게 아닙니다. 공급만 있다고 시장에 공급만 존재한다고 시장이 형성이 안 돼요. 수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찾는 사람이 있어야 시계도 팔리고 금도 팔리고 하지 않냐. 그래서 수요가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드디어 수요 개념이 발견되는 거고,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수요 개념이 도입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곡선이 드디어 이렇게 양날 가위가 된 겁니다. 공급 곡선과 함께 수요 곡선이 길어짐을 해갖고 드디어 신고전 경제학 시대에 와서 비로소 양날 가위 시대가 와요. 그래서 오늘날 말하는 우리가 흔히 뭐 아담 스미스가 시장 경제 수요 공급의 원리를 얘기하는데 사실 틀린 말이고, 그 당시에 아담 스미스는 공급만 알았지 수요가 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수요라고 하는 걸 알았던 사람들은 사실 신고전 시대에 와서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신고전 시대 때 와서는 이제 그래서 우리는 신고전 경제학을 우리는 수요 발견의 경제학이다. 고전 경제학이 공급 개념 발견의 경제학이라면 신고전 경제학은 수요 개념 발견의 경제학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 신고전 경제학의 또 한 부류 가운데 수요보다 이 객관적인 수요보다 더 중요한 효용 개념을 찾아낸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한계 효용 학파라고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우리 흔히 말하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을 발견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비로소 이제 효용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상품의 공급도 중요하지만, 고전 경제학에서 말하는 상품의 생산과 공급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수요와 소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신고전 경제학이었고, 그 중에 수요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 효용이라는 거예요. 효용. 어떤 금이 영보다 비싼 거는 가치가 큰 거는 맞는데 때에 따라서는 은이 더 효용이 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효용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만들어냈고, 그래서 그 효용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체감하더라 이렇게 해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을 만들어냈고, 그래서 신고전 경제학에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을 만들어내면서 비로소 한계 개념이 있어요. 한계. 한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델타 C분의 델타 U거든요. 소비 한 단위를 얼마 하냐에 따라서 효용이 얼마나 크느냐. 그러니까 델타 C분의 델타 U다 보니까 이때서야 비로소 이제 계량 경제학, 한계 효용, 총 효용 이런 이제 개념이 생겨난 거예요. 사실은 한계라고 하는 것은 수학에서 말하는 미분입니다. 총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에서 말하면 적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신고전 경제학이 비로소 미분과 적분을 적용을 해서 이제 계량 경제의 시대를 열은 겁니다. 그리고 고전 경제학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일단 수요 개념도 없었고, 그러니까 효용은 더 없었고, 계량 무슨 뭐 미분 적분 개념이 전혀 없었던 게 바로 고전 경제학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제 여기 봐야 될 시기가 바로 이 신고전 경제학이라는 거죠. 이래서 신고전 경제학 시기에 와서 이렇게 양날 가위가 형성이 됐다 이렇게 말한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와서 우리가 말하는 케인즈 경제학은 1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세계적으로 대공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하면 이 공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고민을 하다가 이제 존 메이너드 케인즈라는 사람이 수요 곡선을 이동시키면 된다 이런 아이디어를 내놨던 겁니다. 사실은 이제 신고전 경제학 시대 때만 해도 그냥 이렇게 그 곡선은 고정이 돼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제 케인즈는 수요 곡선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여기 지금 말하는 D1을 D2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면 어떻게 됩니까? 균형점이 Q1이 Q2로 이동이 되면서 쉽게 말하면 물가 수준은 약간 오르지만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경기가 부양이 된다는 겁니다. 물가는 올라요. 약간 인플레가 발생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거래량이 늘어남으로써 이제 경기가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런 대안을 내놓음으로 해서 바로 케인즈 경제학은 수요 이동의 경제학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경제를 성장시키려면 수요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면 되고, 경제를 안정시키려면 수요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를 성장시키면 나쁜 점은 물가가 오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가 또 경제를 안정시키면 문제는 디플레이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케인즈 경제학은 바로 지금 곡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걸 이동하다 보니까 항상 물가와 경기가 이렇게 엇박자로 가는, 쉽게 말하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없는, 한 마리 토끼를 잡으면 한 마리를 놓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게 바로 케인즈 경제학이었던 겁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서 나왔던 것이 바로 80년대 나왔던 공급 경제학입니다. 이게 미국에서는 레이거노믹스라고 그랬고 영국에서는 대처리즘, 세처리즘, 우리 대처리즘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공급 경제학입니다. 이 공급 경제학은 수요 곡선을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급 곡선을 이동시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한 것처럼 공급 곡선을 S1에서 S2로 이동을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경기도 좋아지면서 물가도 안정이 돼요. 반면에 또 공급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키면 경제도 안정이 되면서 또 뭐랄까요, 디플레이도 안 되는, 굉장히 뭐랄까,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공급 경제학이었던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수요 경제학은 물가와 경기 중에 하나를 이제 잃어야 되는 거지만 둘 다 해결할 수 있는 그걸 찾아낸 것이 바로 이 공급 경제학이었어요. 그래서 공급 경제학은 바로 경제 성장과 물가 안정을 동시에 이룰 수 있고, 그 다음에 경제 안정과 디플레 억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아주 획기적인 걸로 해서 이 공급 경제학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문제는 뭐겠습니까? 완벽한, 이론적으로 아주 완벽한데 이게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이 제한되어 있어요.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본소득제 얘기를 하는데요. 기본소득제가 이런 거예요. 기본소득제로 쉽게 말하면 이제 공급자를 통해서 대기업에 이제 정부에서 이제 대기업에게 돈을 지원해서 경제를 조정하고자 하는 게 공급 경제학입니다. 케인즈 경제학은 수요자, 그러니까 서민들한테 재난지원금을 줘서 이제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는 게 케인즈 경제학입니다. 그러니까 케인즈 경제학은 굉장히 효과가 큽니다. 전반적인 영역이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공급 경제학은 대기업한테 돈을 줘봐야 이 돈이 셀 수도 있고 파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경제학은 이론적으로는 완벽한데 이게 현실적으로 적용 영역, 적용 그게 굉장히 떨어져요. 이런 문제가 있어갖고 노벨상을 받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경제 사상 얘기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지금 그래프로 나타낸 게 한계효용 최강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소비량과 그 효용은 곡선을 그리면 이런 핑크색 곡선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계효용의 어느 지점에 가면 여기서는 한계효용이 계속 증가하다가 증가세가 둔화되다가 요 지점에 가면 증가세가 0이 되죠. 더 이상 증가하지 않습니다. 여기 내려가면 나중에 이제 증가세가 마이너스 돌아듭니다. 이와 같이 여기서 소비량, 컨섬션 델타 C분의 델타 유틸리티 델타 U가 값이 여기서는 계속 커지다가 0이 됐다가 마이너스 되는, 여기 바로 한계효용 최강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 핑크색이 총효용 곡선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파란색 선이 바로 한계효용 곡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한계효용은 델타 C분의 델타 U가 되니까 이건 미분값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지점에서 총효용은 요 전체 면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인테그럴 0에서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 적분 개념을 그대로 적용시킨 것이 바로 한계효용 최강의 법칙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초중고등학교 때 배울 때 사실은 이제 모닝빵 가지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잖아요. 모닝빵을 아침에 하나 먹을 때는 정말 효용이 크지만 2개, 3개 먹으면 효용이 체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유치한 그런 얘기이긴 하지만 내용을 볼 때 굉장히 유치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갖는 그래서 우리가 한계효용 체감의 한계효용 학파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갖는 내용의 유치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계량 경제학의 그 정교함,
어떤 툴을 제공해 줬고, 그 다음에 한계 효용과 체감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 생산성, 한계 생산성 이런 것들이 다 체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은 굉장한 연역 가능성, 적용 가능성을 준 겁니다. 단지 여기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한계의 행복 체감의 법칙. 여러분도 나중에 이제 졸업하고 뭐 대기업에 취직하거나 아니면 공인회계사가 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아니면 변호사가 되거나 자기가 뜻하는 성취해 보세요. 그럼 처음에는 그 행복감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나 내가 변호사로 근무해 봤더니 이게 뭐 점점 재미가 없네. 이게 그 효용이 떨어지잖아요. 그게 한계 행복 체감의 법칙이 된 거죠. 이 식으로 내가 원하는 걸 처음에 얻을 때는 엄청난 효용을, 기쁨을 얻지만 지날수록 그 기쁨이 줄어드는 게 이게 바로 한계 행복 체감. 그러니까 이런 게 이게 여러 군데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게 갖는 한계 효용 학파의 그런 뭐라고 기여는 두 가지. 아까 말한 것처럼 계량 경제학적인 정교함. 두 번째는 엄청난 연역 가능성. 이 두 가지 면에서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제 그 기초이론을 우리 책에 지금 33페이지부터 나온 내용인데요. 이거 한번 여러분들 책을 잘 읽어보면 됩니다. 이게 말하자면은 자, 단일 상품 지금 말한 것, 아까 말한 거죠. 지금 말한 것처럼 수요 공급과 공급 곡선에 만나서 이제 균형을 이룰 때, 자, 여기서는 이제 전제 완전 경쟁 시장이다. 그 다음에 공공재는 없이 민간재만을 생산한다. 그 다음에 누구나 한계 효용을 극대화한다. 경제인의 가정. 그 다음에 이윤을 극대화한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본인 재화와 타인 재화와 독립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전제를 해서 이렇게 보면 지금 말한 것처럼 실제 가치, 가격과 수요량, Q, 퀀티티는 반비례, 아까 말한 것처럼 수요 곡선은 반비례 곡선, 공급 곡선은 정비례 곡선 이렇게 돼가지고 P와 Q에서 이제 거래가 균형점이 도출된다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요 지점에서 가격이 형성이 되면 요만큼 초과 공급이 생기고 요 밑에서 형성이 되면 요만큼 초과 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이 자동적으로 이동을 해서 결국은 요 점에서 균형을 이루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장 그 균형의 원리예요. 이 내용들을 한번 잘 읽어보기, 책에서 읽어보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파레토 최적입니다. 최적 생산할 때 어떨 때 최적 생산이 될까? 경쟁 상품, 두 개 상품을 생산하는 거죠. 이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두 소비자가 두 재화를 놓고 이제 고민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생산자가 두 생산 요소를 놓고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자, 먼저 두 소비자가 두 재화 간의 한계 대치율이 동일할 때, 예를 들면 내가 뭐 A라는 사람이 예를 들면 뭐 핸드폰을 산다고 할 때 무슨 삼성폰하고 뭐 아이폰하고 산다고 할 때 이 뭐 어느 거 사도 뭐 괜찮다 라고 할 때 한계 대출, 그 다음에 또 B라는 사람도 똑같다 이렇게 이게 동일할 때 파레토 체적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두 번째는 생산자 삼성과 LG 두 회사가 이제 똑같이 뭐랄까 자본과 노동을 가지고 이제 생산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한계 기술 대체율이 동일할 때 삼성과 LG가 똑같을 때 최적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생산에서 두 재화 간의 한계 변환율, 그 다음에 소비에서 두 재화 간 한계 대치율, 지금 말한 두 개가 동일할 때 파레토 체적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 책 이 지금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그 그래프 요 내용은 이제 43페이지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내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어갖고 지금 이렇게 말로만 지금 풀어놨는데 한번 그래프 읽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너무 깊게 안 들어가도 돼요. 일단은 뭐 지금 말한 요 부분까지 내용들을 우선 보고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요 지금 파레토 최적 조건은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고 이해만 한번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남은 부분이 두 개입니다. 먼저 시장 실패.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수요와 공급이 이제 만나서 시장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시장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다. 시장 실패, 마켓 페일류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 이유를 이제 한번 보면요. 첫째는 시장 자체가 불안전하다고 하는 거죠. 규모의 경제가 지배하고, 하여튼 시장 자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전제 조건이 다 충족이 돼야 되고, 아까 말한 것처럼 희소성의 가정, 경제인의 가정, 그 다음에 기본적인 공공재 가정, 그 다음에 그 어떤 하부 구조가 구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몇 가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완전히 구비해서 완벽한 의미의 시장이, 그다음 뭐 국방 치안, 소방 외교 이런 공공재 공급이 되고, 이렇게 해갖고, 그 다음에 뭐 거래 규칙, 뭐 이런 것들이 다 충족이 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우냐. 아까 어디 있었습니까? 여기 있는 거 있잖아요. 이 지금 말한 것처럼 이 가정들, 희소성의 가정, 경제인의 가정, 그 다음에 공공재 하부 구조, 그 다음에 사유재산제 교환 규칙,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구비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보니까 결국은 시장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시장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게 지금 첫째고요. 두 번째는 시장에 가면 항상 규모의 경제가 지배합니다. 승자 독식 원리가 지배를 해요. 항상 대기업이 횡포가 있고, 그래서 또 자연적인 독점이 존재합니다. 뭐 도로, 철도, 항만 이런 것들은 전력, 이런 전파 뭐 이런 것들은 다 자연적인 독점이 존재하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이 완벽하게 작동할 수 없다. 우리가 시장의 그 상태를 놓고 볼 때 이제 독점을 말할 때 모노폴리라고 하죠. 혼자 독점 모노폴리. 그 다음에 올리고폴리, 그럴 때는 과점이죠. 공급자가 두 개, 세 개. 모노폴리는 공급자가 딱 하나인 경우. 올리고폴리는 공급자가 두 개, 세 개인 과점. 멀티폴리는 공급자가 굉장히 많은 다점. 우리가 말할 때 모노폴리는 독점. 올리고폴리는 과점. 과두제. 과점. 그 다음 멀티폴리는 다점. 많다는 거죠.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공공재와 그 외부성이 존재합니다. 공공재가 존재해가지고 그 공공재 외부성 때문에 시장 질서가 교란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도하지 않게 이익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도하지 않게 손해를 봅니다. 이런 걸 우리는 이제 공공성의 공공재 외부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외부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외부성을 정부가 적극 개입해가지고 외부성을 중립화시키지 않으면 외부 경제와 외부 불경제, 외부 경제에 대해서는 환수를 하고 외부 불경제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으면 그런 불공평성 때문에 시장이 깨진 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세 번째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소득 분배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버려 두면,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시장이 내버려 맡겨놓으면 이게 그냥 무정부 상태가 돼갖고 결국 불평등하게 됩니다. 평등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무정부 상태가 시장의 무정부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불안적 요소가 항상 존재한다는 겁니다.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은 불안해요. 우리가 말하는 실업 문제, 자본주의 경제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실업 문제입니다. 호황기 때도 실업은 존재해요. 불황기 때는 실업이 더 많이 존재해요. 그 다음에 물가가 옵니다. 항상 물가가 올라요. 디플레로 해서 잠시 내린다고 하더라도 결국 오르게 돼 있어요. 오르다 보면 인플레가 되다 보면 어느 쪽은 의도하지 않게 이익만 보고 좀 손해를 봅니다. 이것도 이제 정부가 이걸 중립화시키지 않으면 시장이 깨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경기 순환입니다. 호경기, 불경기가 이렇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시장이 거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아요. 시장이 그걸 내버려두면 시장이 그걸 감당을 못합니다. 정부가 개입을 해서 경기 순환을 어느 정도 조절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그냥 내버려뒀을 경우에 시장이 제 기능을 못한다. 이런 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시장 실패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요거를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게 이제 정부입니다. 정부. 근데 이제 정부가 개입을 했을 때 그러면 정부를 완벽하냐? 또 정부도 실패를 한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지금 말한 것처럼 정부 실패입니다. 정부 실패. 이거는 시장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시장 경제가 너무 불안전하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 개입하는, 우리 흔히 말하는 북유럽식의, 그 다음에 서유럽식의 우리가 말하는 수정자본주의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이 정부 실패도 어디서 보면 합니까? 첫째로 옛날에 사회주의권이 동유럽이 완전히 붕괴한 거, 구소련이 붕괴하고 중국이 완전히 개혁 개방하고 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사회주의권이 붕괴된 이유가 뭐냐? 바로 정부 실패입니다. 정부가 모든 개혁 경제를 하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시장 실패를 바로잡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했는데 이게 오히려 이것도 실패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그 다음에 사회민주주의 경제의 비효율성입니다. 우리 말하는 그 북유럽이나 서유럽 같은 경우에 성장률이 현저히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 같은 이런 순수 자본주의보다 훨씬 떨어지거든요. 이걸 보면 역시 정부가 민간에 비해서 훨씬 효율성이 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면 정당성이 침식됩니다. 복지국가가 좋은 거냐, 평등과 이런 것이 과연 좋은 것이냐에 대한 회의가 이제 생긴다, 이런 얘기죠. 이래서 이제 정부 실패에서 이제 대응해서 나온 것이 바로 새로운 패러다임이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보수주의, 자유주의 이렇게 그 다음에 복지국가 이렇게 이제 여러 형태들이 생겨나는 그런 건데, 지금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시장 실패도 해결하고 그 다음에 정부 실패도 해결하고 해서 이제 제3의 길을 말하는 제3의 길, 그 다음에 공동체주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고 있지만, 사실 이게 좋게 말하면 이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좋은 점만 이렇게 결합시킨 그런 게 돼야 되지만, 어쩌다 보면 나쁜 것만 결합시킨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좀 수업 진도 나간 부분이 많습니다. 그 강의 안들을 한번 쫙 정리를 하면서 한번 다시 한번 공부를 해야 되고요. 특히 아까 말한 책에서 말하는 그 균형 분석 이 부분을 한번 잘 읽어보고 이렇게 해서 다음 주에 다시 진도를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